그들은 일본의 정신을 대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널리 인류 일반의 정신까지도 대표하고 있다. 인류의 정신은 주판으로도 계산할 수 없고 샤미센, 고양이나 개 가죽을 바른 동체에 새 줄을 건 일본 전통악기, 역주, 으로도 연주할 수 없으며 새 페이지로도 적을 수 없고 백과전서 속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오직 이 병사들의 검은 얼굴, 초라한 모습에 역력히 남아있을 뿐이다. 출가한 석가는 화장을 해서는 안 된다. 금반지를 껴서도 안 된다. 쓰레기 더미에서 건진 걸레를 이어 만든 것 같은 옷을 한 벌 걸치고 있어야만 한다. 그것도 전신을 가리기에는 부족하다. 가슴 부근은 몰아친 부풍 때문에 갈비뼈 어깨를 자유롭게 읽을 수 있을 정도다. 그 석가가 존엄하다면 이 병사들도 존엄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먼 옛날 원나라가 일본을 침공했을 때 도키무네 1251년부터 1284년 가마쿠라 막부 8대 쇼군 역주 가 불광국사 1226년부터 1286년 가마쿠라 시대의 송에서 넘어온 임재종의 승려 무학파의 시조 역주를 뵙자 국사가 무엇이라 했는가. 위세를 떨쳐 똑바로 나아가라고 부르짖었을 뿐이다. 저 꼬질꼬질한 병사들이 불광국사의 일가를 들은 것도 아닐 터인데 똑바로 나아가라고 한 대사의 말에 대해서는 예전에 도키무네와 방법을 같이 하고 있다. 그들은 똑바로 나아가기를 마치고 떳떳하게 집으로 돌아온 영영한들이다. 천상을 가고 천하를 가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멈추지 않는 마음속 기백이 우리의 존경을 얻을 만한 것이 아니라면 이 세상에서 존경할 만한 것은 무엇 하나 없을 것이다. 검은 얼굴. 개 중에는 일본의 국적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새카만 사람도 있었다. 깎지 못한 수염. 종려나무의 털로 만든 빗자루를 다듬이들로 두드린 것 같은 수염. 그 기백은 이 사이에 한데 뒤엉켜 가득 넘쳐나고 있다. 한 무리의 병사들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만세를 외치고 있었다. 병사들 중 어떤 사람은 그 검은 얼굴에 미소를 담고 기쁘다는 듯이 지나갔다. 어떤 사람은 옆으로 눈길 한번 주지 않고 느릿느릿 걸어갔다. 환영이라니 뭐하는 녀석들이야 라며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이는 사람도 가끔 눈에 띄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을 환영하는 깃발 아래 서서 득이양양하게 뒤따라 나오는 동료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혹은 돌계단을 내려오자마자 마중 나온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일격에 인사도 있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정신없이 악수를 청하는 사람도 있었다. 출정 중에 만주에서 익혔을 것이다. 그 중에 그가 생각지도 않았던 이 이야기를 쓰게 된 동기가 되었는데 28, 9쯤으로 보이는 하사관 한 명이 있었다. 얼굴은 다른 선생들과 다를 바 없이 검고 수염도 기를 만큼 길러 틀림없이 작년부터 깎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되었지만 이목구비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훌륭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친구인 고와 형제가 아닐까 착각이 들 정도로 꼭 닮았다. 사실 이 남자가 혼자서 돌계단을 내려왔을 때는 깜짝 놀라서 달려가려고 했을 정도였다. 하지만 고는 화사관이 아니다. 지원병 중에서 승진한 보병 중이었다. 그것도 고 보병 중이로 지금은 하쿠산, 도쿄 분쿄 구의 지명, 역주에 있는 절에서 1년 넘게 신세를 지고 있다. 따라서 제 아무리 고라고 생각하려 해도 그렇게 생각될 리가 없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란 참 묘한 것이어서 이 하사관이 고 대신 여순에서 전사하고 고가
이 하사관 대신 무사히 귀환했다면 좋았을걸. 어머님도 틀림없이 기뻐하셨을 거야 라고 탄로날 리 없으니 제멋대로 생각하며 바라보았다. 하사관도 무엇인가 아쉬운 듯 자꾸만 주위를 둘러보았다. 다른 사람들처럼 신바시 쪽으로 서둘러 가려는 기색도 보이지 않았다. 무얼 찾고 있는 걸까? 혹시 도쿄 사람이 아니라서 길을 잘 모르는 것이라면 가르쳐줘야겠다고 생각하고 계속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고 있자니 어디를 어떻게 뚫고 나온 것인지 예순쯤 돼 보이는 할머니가 달려와서 갑자기 하사관의 소매에 매달렸다. 하사관은 평범한 체격이었지만 키만은 보통 사람보다 틀림없이 2치, 약 6cm 정도 컸다. 그에 비해서 할머니는 굉장히 키가 작은 데다 나이 때문에 허리가 조금 굽어 있었기 때문에 끌어안은 것인지 바싹 달라붙은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만약 내 머릿속에 있는 일본어와 한자의 모든 정신을 집중해서 그 중에서 이 모습을 묘사하기에 가장 적당한 말을 찾는다면 틀림없이 매달리다가 당선되었을 것이다. 그 순간 하사관은 분실물을 찾았다는 듯한 표정으로 위에서 할머니를 내려다보았다. 할머니는 드디어 미아를 찾았다는 듯한 모습으로 밑에서 하사관을 올려다보았다. 드디어 하사관은 걷기 시작했다. 할머니도 걷기 시작했다. 여전히 매달린 채였다. 주위에 서 있던 구경꾼들은 만세 만세하며 두 사람에게 환호성을 보냈다. 할머니는 만세 소리에는 털끝만큼도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았다. 매달린 채로 밑에서부터 하사관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자신의 아들에게 끌려갔다. 히야메시조리, 지프로 꼰 끈이 달려있는 거친 집신, 역주, 와 징이 박힌 군화가 어지럽게 얽히고 설키면서 비틀비틀 신바시 쪽으로 멀어져 갔다. 나는 고를 생각하면서 창연히 집신과 구두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2. 고는 작년 11월 여순에서 전사했다. 26일은 바람이 세차게 불던 날이었다고 한다. 요동의 넓은 벌판을 이리저리 떠돌다 검은 해를 바다에 불어넣으려 하는 폭풍 속에서 송수산 돌격은 예정대로 행해졌다. 시간은 오후 1시였다. 어모를 위해 아군이 쏘아올린 대포가 적 막루의 왼쪽 모서리의 명중에서 5장, 약 15m 정도 되는 먼지를 피어올린 것을 신호탄으로 산병호에서 뛰어나온 병사의 숫자는 몇백인지 알 수가 없었다. 개미집을 쑤셔넣은 것처럼 뿔뿔이 흩어져서 전면의 경사를 기어올랐다. 산중턱 전면에 적이 깔아놓은 철조망 때문에 발 디딜 틈도 없었다. 그런 곳을 사다리를 들고 흙부대를 지고 각각 빠져나갔다. 공병이 열어놓은 이간, 약 3.5m도 되지 않는 길은 앞을 다투는 사람들에게 빼앗겼고 뒤에서 밀고 드는 사람들의 세력 때문에 물결이 일었다. 이쪽에서 바라보면 그저 한 줄기 검은 강이 산을 가리며 흐르는 것처럼 보였다. 그 검은 흐름 속으로 적의 탄환이 가차없이 쏟아져 모든 것이 사라진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짙은 안개가 피어올랐다. 성난 바람이 옆으로 연기를 흩어 저 멀리 하늘 위로 실어갔다. 그곳에서는 여전히 검은 사람들이 꿈틀대고 있었다. 그 꿈틀대는 사람들 속에 고가 있었다. 화로를 가운데 놓고 앉아 이야기를 나눌 때면 고는 커다란 남자였다. 거무스름한 수염이 짙은 멋진 남자였다. 고가 입을 열어 흥에 겨운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의 머릿속에는 고 이외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오늘 일도 있고 내일 일도 있고
이야기에 푹 빠져 있는 자기 자신도 있고 고만이 남아버리게 된다. 고는 그렇게 훌륭한 남자였다. 고라면 어디에 내놓아도 안심, 틀림없이 사람들의 눈에 띌 것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고에게는 꿈틀대고 있다는 등의 하등한 동사는 쓰고 싶지 않다. 않지만 어쩔 수가 없다. 실제로 꿈틀대고 있었다. 쟁기의 날끝에 걸려 파헤쳐진 개미떼 중 한 마리처럼 꿈틀대고 있었다. 국자의 물로 한 방 먹인 새끼 거미처럼 꿈틀대고 있었다. 어떤 인간이라도 이렇게 되면 끝장이다. 거대한 산, 거대한 하늘, 천리를 불어가는 바람, 사방을 둘러싼 연기, 주철의 목구멍에서 울부짖으며 날아가는 총알. 이런 것들 앞에서는 그 어떤 위인도 위인으로 보이지 않는다. 가마니에 가득 담은 콩 중 한 알처럼 무의미하게 보인다. 아, 고. 대체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가? 빨리 평소의 고로 돌아와 무엇보다도 먼저 로스케, 러시아 사람을 얕잡아 부르던 말, 역주를 놀라게 해줬으면 좋으련만. 새카맣게 몰려드는 사람들은 총알을 퍼부을 때마다 눈앞에서 사라졌다. 사라졌다 싶으면 바람에 흩어지는 연기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사라졌다가 움직이기를 반복하면서 뱀이 벽을 건널 때처럼 머리에서부터 꼬리까지 물결치며 전체가 점점 위로 올라갔다. 이제 적의 막루다. 고는 앞장서서 뛰어들지 않으면 안 된다. 연기가 끊어진 사이로 들여다보니 검은 머리 위에서 깃발 같은 것이 펄럭이고 있었다. 바람이 강한 때문인지 사람들에게 떠밀려서인지 똑바로 섰는가 싶으면 쓰러졌다. 떨어졌나 싶어 놀라면 다시 높이 솟아올랐다. 그러다 이번에는 다시 비스듬하게 쓰러지기 시작했다. 고다. 고야. 고가 틀림없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밀고 당기며 소동을 벌이고 있는 중에서도 한 사람 눈에 띄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고임에 틀림없다. 내 아내는 천하의 미인이다. 그 천하의 미인이 화려한 모임에 가면 옆자리의 부인과 그다지 다를 바 없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불만스러운 일이다. 내 아이가 우리 집에서 설치고 다닐 때는 천하에 비할 데가 없는 도련님이다. 그 도련님이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가면 맞은편 자파상의 아들과 자리를 함께 하는데 그 둘 사이에 조금도 차이가 없어 보이는 것은 살짝 아쉽다는 느낌이 든다. 고에 대한 나의 마음도 그랬다. 고를 어디에 내놓아도 평소에 고답지 않으면 성에 차질 않았다. 쓰리바치, 질그릇으로 만들어진 양념절구, 역주, 속에서 이리저리 휘둘리는 시골 감자처럼 어지럽게 나뒹굴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고답지가 않다. 따라서 무엇이든 상관없다. 깃발을 흔들든 검을 치켜들든 아무튼 이 혼란 속에서 조금이라도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에 충분한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고라고 생각하고 싶다. 생각하고 싶은 정도가 아니다. 틀림없이 고다. 아무리 착각이라 할지라도 고가 평범하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할 것이라는 몰상식한 생각은 도저히 떠올릴 수가 없다. 그러니 저 기수는 바로 고다. 검은 덩어리가 적의 막루 밑까지 이르렀으니 이제 누벽을 기어오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순식간에 긴 뱀의 머리가 두세 치 정도 잘려 사라져버렸다.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총알에 맞아 쓰러진 것 같지도 않았다. 저격을 피하기 위해서 땅에 엎드린 것 같지도 않았다. 어떻게 된 걸까? 그런데 머리가 끊긴 뱀이 다시 두세 치 정도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라며 바라보고 있는데 밑에서부터 밀려드는 사람들이 같은 장소에 오면 순식간에 차례대로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하지만 막루의 벽에는 누구 하나 들러붙은 사람이 없었다. 참호다. 적의 막루와 아군 사이에 그 장애물이 있어서 그 장애물을 넘지 않는 한 누구 한 사람도 적에게 다가갈 수 없는 것이다. 그들은 철조망을 뚫어 열어놓은 급경사를 어기영차 뛰어오른 끝에 이호의 끝까지 와서 이것저것 따질 것도 없이 깊은 웅덩이 속으로 뛰어든 것이었다. 짊어지고 있는 사다리는 벽에 걸치기 위해, 엎고 있는 흙자루는 호를 메우기 위해 준비한 듯했다. 호가 얼마나 메워졌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앞쪽부터 차례대로 뛰어들어 사라지고 뛰어들어 사라지고 해서 드디어 고의 차례가 왔다. 드디어 고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높이 치켜 올린 깃발이 옆으로 휘날려 너덜너덜 찢어지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강한 바람을 한 차례 받은 뒤 깃대가 갑자기 기울어 꺾였나 하는 의심이 든 순간 고의 모습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드디어 뛰어들었다. 마침 그때 이룡산 쪽에서 쏘아 올린 대포가 대여섯 발, 하늘에 울리는 열풍을 가르며 한꺼번에 산 중턱에 떨어져 산을 뿌리채 흔들어 놓을 듯이 울려 퍼졌다. 피어오르는 흙먼지가 쓸쓸한 초겨울의 그림자를 가득 머금은 채 일대에 있는 모든 사물들을 뒤덮었다. 고는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었다. 제정신이 아니었다. 저 연기가 피어오르는 곳 아래일 것이라 어림짐작하고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소나기를 멀리서 바라볼 때처럼 빽빽하게 뒤덮인 짙은 연기는 세찬 바람이 반격을 가해 휩쓸어가 버리려고 초조해하고 있는 속에서 여전히 굳게 뭉쳐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약 2분 동안은 눈을 아무리 비벼봐도 장님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저 연기가 걷히면, 만약 연기가 흩어져 버리면 틀림없이 보일 것이다. 고의 깃발이 참호 건너편에서 햇빛을 받아 번쩍이는 모습이 보일 것이다. 아니, 반대편을 꼭대기까지 올라 저 높이 보이는 담 위에서 펄럭펄럭 휘날리고 있을 것임에 틀림없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고라면 틀림없이 그 정도의 일은 해낼 수 있다. 연기가 빨리 거쳤으면 좋겠다. 왜 거치지 않는 걸까? 됐다. 막루의 오른쪽 끝 모서리가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중앙에 두껍게 쌓아올린 돌벽도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상한데? 저 부근에서 벌써 깃발이 움직이고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된 거지? 그렇다면 벽 밑에 있는 둔덕의 중간쯤에 있는 것이 틀림없어. 연기는 누가 닿기라도 하는 것처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차례차례 거쳐가고 있었다. 어디에서도 고는 보이지 않았다. 이거 큰일 났다. 우렁이처럼 꿈틀대던 다른 사람들 역시 어디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모양이다. 정말 큰일이다. 이제 나올지도 모른다. 5초가 지났다. 아직 잃은 건지도 모른다. 10초 지났다. 5초가 10초로 변하고 10초가 20초, 30초가 되어가도 누구 하나 참호 속에서 맞은편으로 기어오르는 사람이 없었다. 있을 리가 없었다. 참호로 뛰어든 사람들은 건너편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뛰어든 것이 아니었다. 죽기 위해서 뛰어든 것이었다. 그들의 발이 참호 바닥에 닿자마자 구덩이 속에서 조준을 하고 있다가 쏘아대기 시작한 기관포가 지팡이로 대나무 울타리를 옆으로 긁을 때 내는 소리를 내며 순식간에 그들을 죽여버렸다. 죽은 자가 기어오를 리 없었다.
돌을 얹은 단무지처럼 차곡차곡 쌓여서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갱 안에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반대편으로 기어오르기를 바란다면 그건 바라는 사람의 욕심이다. 쓰러진 자 역시 오르고 싶을 것이다. 오르고 싶었기 때문에 뛰어든 것이다. 아무리 오르고 싶어도 손발이 말을 듣지 않으면 오를 수가 없다. 눈이 보이지 않으면 오를 수가 없다. 몸에 구멍이 뚫려서는 오를 수가 없다. 피가 돌지 않게 되어도, 뇌가 짓이겨져도, 어깨가 날아가 버려도, 몸이 막대기처럼 딱딱하게 굳어도 오를 수가 없다. 일용산에서 쏘아 올린 포연이 완전히 거쳤을 때만 오르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차가운 해가 여순의 바다로 떨어지고 차가운 서리가 여순의 산 위에 내려도 오를 수 없는 것이다. 스테셀, 제정 러시아의 장군, 러일 전쟁 때 여순 요새의 사령관, 요새 함락 후 수사영에서 노기 장군과 회견, 역주. 이 성을 열어 20개의 포대가 하나도 남김없이 일본의 손에 들어온다 해도 오를 수 없다. 러일 강화가 성사되어 노기 마레스케, 육군 군인, 대장. 러일 전쟁에서 제3군 사령관으로 여순을 공격, 역주. 장군이 환호 속에 개선한다 해도 오를 수 없다. 100년 36,000일. 건곤을 끌고 맞으러 가도 끝내 오를 수 없다. 이것이 그 참호에 뛰어든 사람들의 운명이었다. 그리고 그건 고의 운명이기도 했다. 꼬물꼬물 올챙이처럼 움직이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 바닥 없는 구멍에 떨어져 이 세상의 표면에서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깃발을 흔들든지 말든지, 사람들의 눈에 띄든지 말든지, 이렇게 된 이상 그게 그거다. 고가 열심히 깃발을 흔들 때까지만 해도 좋았는데, 호 속에서는 다른 병사들과 다를 바 없이 죽어서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고 한다. 스테셀은 항복했다. 강화는 성립되었다. 장군은 개선했다. 병사들도 환영을 받았다. 하지만 고는 아직 갱에서 올라오지 않았다. 신바시에 가서 뜻밖에도 검은 얼굴의 장군을 보고 얼굴이 검은 하사관을 보고 키가 작은 하사관의 어머니를 보고 눈물까지 흘렸더니 유쾌한 기분이 들었다. 동시에 고는 왜 호에서 올라오지 않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고에게도 어머니가 있다. 그 하사관의 어머니처럼 키는 작지 않다. 그리고 히야메시 조리를 신은 적은 없었지만 만약 고가 전지에서 무사히 돌아와서 어머님이 신바시로 마중을 나왔더라면 그 할머니처럼 역시 매달렸을지도 모른다. 고도 플랫폼 위에서 아쉬운 얼굴로 어머니가 군중 속에서 나오기를 기다렸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자 가엾은 것은 갱 속에서 올라오지 않는 고가 아니라 세상의 풍파를 온몸으로 맞고 있는 어머니였다. 참으로 뛰어들기 전까지야 어찌됐든 일단 뛰어들면 그것으로 끝장이다. 세상의 날씨가 맑든 흐리든 마음에 둘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남은 어머니는 그럴 수가 없다. 아, 비가 온다. 방에 들어앉아서 고를 생각한다. 아, 개였구나. 밖으로 나가서 고의 친구들을 만난다. 환영을 위해서 국기를 꺼낸다. 그놈이 살아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넋두리를 한다. 목욕탕에서 젊은 아가씨가 물을 떠주면 저런 며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며 옛날을 생각한다. 이래서는 살아가는 것이 고통이다.
자식이 많은 사람이라면 한 명 정도 잃어도 뒤에 남아 위로해줄 자식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홀어머니와 외동아들이 살아가는 가정에서 반이 떨어져 나가면 표주박의 가운데가 부러진 것처럼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다. 하사관의 어머니는 아니지만 나이 든 양반이 매달릴 데가 없어진다. 어머님은 고이치가 돌아오기만 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하고 주름투성이 손가락을 밤낮으로 꼽으며 매달릴 날만을 애타게 기다려왔던 것이다. 그렇게 매달려야 할 사람이 깃발을 들고 힘차게 참호 속으로 뛰어들었다가 아직도 올라오질 않았다. 백발은 늙었을지 몰라도 장군은 환호 속에서 되돌아왔다. 얼굴은 까매졌을지 몰라도 하사관은 자랑스럽게 플랫폼 위로 뛰어내렸다. 백발이 늘든 햇볕에 그을리든 돌아오기만 한다면 매달리는 데는 아무런 지장도 없다. 오른쪽 팔을 붕대에 매달고 왼쪽 다리가 의족으로 바뀌어도 돌아오기만 한다면 상관없다. 상관없다는데도 고는 여전히 갱 속에서 올라오지 않는다. 그래도 올라오지 않는다면 어머니가 뒤를 따라서 갱 속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 마침 오늘은 한가하니 고의 집으로 가서 오랜만에 어머님을 위로해 줄까? 위로하러 가는 건 좋지만 거기에 가면 갈 때마다 우셔서 난처하다. 전에는 1시간 반 정도 계속 우시는 바람에 더 이상 위로할 말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정도였다. 그때 어머님은 하다못해 마음씨 고운 며느리라도 있었으면 이럴 때 힘이 됐을 텐데 라며 자꾸만 며느리 해서 나를 매우 난처하게 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잠잠해져서 이젠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한 순간 네가 꼭 좀 봐줬으면 하는 게 있다고 하시기에 뭐냐고 물었더니 고이치의 일기라고 하셨다. 그래, 죽은 친구의 일기는 재미있을 거야. 원래 일기라는 것은 그날그날 있었던 일을 기록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시각각으로 일어나는 마음의 변화를 거침없이 토로하는 것이니 제 아무리 친한 친구의 수첩이라 할지라도 허락없이 봐서는 안 되지만 어머님이 승낙한, 아니 저쪽에서 먼저 의뢰한 이상은 말할 것도 없이 흥미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어머님께 읽어달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커다란 호기심을 갖게 되어 그럼 꼭 좀 보여달라고 말하라 했지만 여기서 또 일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면 큰일이다. 내 수완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방법이 없다. 게다가 시간을 정해놓고 어떤 사람과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그 시간도 다가오고 있고 해서 그건 다음에 다시 찾아뵙고 천천히 보겠다고 말씀드리고 도망쳤을 정도였다. 이런 이유로 방문을 조금 귀찮아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그렇다고 해서 일기를 읽고 싶지 않은 건 아니었다. 우시는 것도 잠깐뿐이라면 그다지 싫은 것도 아니었다. 나라고 해서 나무나 돌로 생겨먹은 것이 아니니 남의 불행에 대해서 한 방울의 동정 정도는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남자이기는 했으나 선천적으로 그다지 말주변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몰랐다. 어머님이 한번 들어봐라며 훌쩍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그걸 억지로 좋게 꾸며서 어설프게 맞춰주려고 하면 큰맘 먹고 하는 호의적인 위로도 수포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때로는 전혀 뜻밖의 결과를 빚어 끓는 물처럼 끓어오르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가지고서는 위로를 하러 간 것인지 화를 돋우러 간 것인지 상대방도 이해를 할 수 없을 것이다. 가지 않으면 약을 줄 수도 없지만 그 대신 독도 주지 않아도 되니 위험은 없다. 방문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오늘은 우선 포기하기로 하자. 방문은 뒤로 미루기로 했지만 어제 있었던 신바시에서의 사건을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고의 일이 마음에 걸려 견딜 수가 없었다.
어떤 방법으로라도 친구를 추모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에도의 말은 도저히 할 수 없게 생겨먹었다. 글재주가 있다면 평소의 교재를 그대로 기술해서 잡지에라도 투고를 해보겠지만 내 재주로는 그것도 글러먹었다. 달리 방법이 없을까? 그래, 있어. 무덤을 찾는 거다. 고는 아직도 송수산의 참호 속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그의 기념물인 머리카락은 멀리 바다 너머 고마고메, 도쿄 도오시마 구 동부에서 분쿄 구 북부에까지 걸쳐있는 지구, 역주, 의 자코인에 묻혔다. 거기로 가서 무덤을 보고 오기로 하고 니시카타 마치에 있는 집을 나섰다. 겨울의 초입이었다. 늦가을의 맑은 날이라고 하면 그 말은 듣는 것만으로도 잘 익은 홍시처럼 기분이 좋아진다. 특히 올해는 예년과 달리 따뜻하기 때문에 아와세바우리, 안을 덧댄 하오리, 역주, 와타이레, 안을 덧대 가운데 손을 넣은 방한용 의복, 역주. 한 장을 걸친 차림으로 나서도 가볍고 기분 좋은 느낌을 주었다. 끝이 비스듬하게 다른 지팡이를 휘두르며 자코인이라고 쓴 다이시류, 일본 서해의 한 유파, 국화의 서풍을 이어받은 유파, 역주. 의 글씨를 파서 곤조, 파란색 안료의 하나, 역주. 로 물들인 현판을 바라보고 문으로 들어서니 절은 특별한 곳이라 그런지 문 안은 숙연하고 먼지의 흔적 하나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게 청소를 해놓았다. 반가운 일이다. 고운 적토가 너무 질퍽하지도 않고 너무 말라붙어 있지도 않고 촉촉하게 젖어서 햇볕을 머금고 있는 모습만큼 고마운 것도 없다. 니시카타 마치는 학자들의 마을일지는 몰라도 우아한 집은 물론 차분한 흙의 빛깔마저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최근 주택이 많아졌다. 학자가 그만큼 는 것인지 혹은 학자가 그만큼 풍류를 잃은 것인지 아직 연구해보지는 않아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널따란 경내에 와보니 평소에는 학자 마을에도 만족하던 눈에도 스님들의 생활이 어딘가 부럽게 여겨졌다. 문 좌우로는 둘레 2자 정도 되는 적송이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었다. 어림잡아 100년 정도 전부터 저렇게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 같다. 의젓한 것이 믿음직스러웠다. 10월의 소나무 낙엽이라며 옛날에는 칭송을 들었다고 하는데 잎을 떨군 흔적은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웅크리고 있는 뿌리가 깨끗한 흙 속에서 흙투성이 뼈를 두어치 정도 내밀고 있을 뿐이었다. 노승이나 동자승이나 잔심부름을 하는 중이나 혹은 문지기가 꼼꼼한 성격 때문에 하루에 대략 3번 정도는 쓸고 있는 것이리라. 소나무를 좌우로 바라보며 반정, 약 50m쯤 들어가면 그 끝이 본당이고 그 오른쪽이 공양간이다. 본당 정면에도 금박을 한 현판이 걸려 있었는데 새의 똥인지 종이를 씹어 집어던진 것인지 점점이 필자의 신성함을 더럽히고 있었다. 네모난 느티나무 기둥에는 초서체로 휘갈겨 쓴 주련판이 읽을 테면 읽어보라는 식으로 새침하게 걸려 있었다. 과연 못 읽겠다. 못 읽겠는 걸 보니 굉장한 명가가 쓴 것임에 틀림없다. 어쩌면 왕희지 307년에서 365년 중국 동진의 서해가 역주 일지도 모르겠다. 잘나 보이고 못 읽겠는 글자를 보면 나는 반드시 왕희지라고 하고 싶어진다. 왕희지라고 하지 않으면 오래된 것에서 느껴지는 묘한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다. 본당을 오른편으로 바라보며 왼쪽으로 돌아들면 무덤들이 있다. 묘지 입구에는 도깨비 은행나무가 서 있었다. 단, 도깨비라는 말은 내가 붙인 것이 아니다.
들은 말에 의하면 이 부근에서 자코인의 도깨비 은행나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 그런데 어떤 도깨비든 이렇게 크게 둔갑할 수는 없을 것 같았다. 세 아름 정도는 될 것 같은 커다란 나무였다. 예년 같았으면 지금쯤은 벌써 잎을 다 떨구고 깎아중이 되어 칼바람 속에서 울부짖고 있었을 터였지만 올해는 아주 파격적인 날씨 때문에 높다란 가지들이 전부 아름다운 잎들을 달고 있었다. 밑에서 올려다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황금빛 구름이 평온한 햇빛을 받아 여기저기서 대모갑처럼 빛나고 있었기 때문에 눈부실 정도로 멋있었다. 그 구름 덩어리가 바람도 없는데 하늘하늘 떨어져 내렸다. 얇은 잎이기 때문에 떨어져도 물론 소리는 나지 않았다. 떨어지는 시간도 역시 굉장히 길었다. 가지를 떠나서 땅에 떨어지기까지, 혹은 해를 향해서, 혹은 해를 등지며 여러 가지 빛을 발했다. 여러 가지로 변하기는 하지만 서두르는 기색도 없이 극히 여유롭게, 극히 품위 있게 떨어져 내렸다. 그래서 보고 있으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공중에서 하늘하늘 놀고 있는 것처럼 여겨졌다. 한적했다.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것이 가장 한적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움직이지 않는 커다란 면적 속에서 한 점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한 점 이외의 한적함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그 한 점이 움직인다는 느낌을 과도하게 주지 않을 정도로, 아니 그 한 점의 움직임 자체가 정숙한 모습을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의 정숙한 모습을 둘러보게 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하늘거린다면 그때가 가장 한적한 느낌을 주는 법이다. 은행잎이 한 점 바람도 없는데 떨어지는 풍경이 바로 그렇다.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잎들이 밤낮없이 떨어져 내리기 때문에 나무 밑은 검은 흙이 보이지 않을 만큼 부채 모양의 작은 잎들로 뒤덮여 있었다. 스님들도 그것까지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기에 당분간은 청소의 번거로움을 피하기로 한 것인지, 혹은 두툼하게 쌓인 낙엽을 운치 있는 것이라고 바라보며 그대로 내버려둔 것인지, 어쨌든 아름다웠다. 한동안 도깨비 은행나무 밑에 서서 위를 보기도 하고 밑을 보기도 하다가 드디어 줄기 밑을 떠나기로 하고 무덤이 있는 곳 안으로 들어섰다. 이 절은 유서 있는 절이라고 하는데 곳곳에 커다란 연대 위에 세워놓은 돌탑이 보였다. 오른쪽 울타리를 해놓은 곳에 매화원전 척각대거사라고 적혀있는 걸 보니 아무래도 다이묘, 에도시대, 쇼군의 직속 신하로 1만석 이상의 녹봉을 받던 무사, 역주, 나, 하타모토, 쇼군의 직속 가신 중 녹복 1만석 이하로 오메미에 이상의 격식을 갖춘 자, 역주, 의 무덤 같았다. 그 중에는 지극히 간략해서 일자, 약 30cm조차 안 되는 것도 있었다. 자운동자라고 해서체로 써서 파놓았다. 어린아이라 작은 것이다. 그 외에 석탑들도 많았다. 계명도 질려버릴 만큼 많이 새겨져 있었지만 짝이라도 한 듯 전부 오래된 것들 뿐이었다. 최근에는 인간이 죽지 않게 된 것도 아닐 테니 역시 전과 다름없이 그에 상응하는 망자가 매해 손님이 되어 저 벗겨진 현판 밑으로 들어갈 것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그들은 일단 도깨비 은행나무 밑을 지나면 갑자기 낡은 부처님, 일본에서는 죽은 사람을 부처라고 부르기도 한다. 역주, 이 되어버린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은행나무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절과 연을 맺고 있는 대부분의 집들에서 스님들의 간청으로 그다지 넓지도 않은 묘지의 빈 곳을 차지하지 않고 조상 대대로 내려온 무덤 속에 새로운 부처님을 묻기 때문일 것이다. 고도 묻힌 사람 중 하나였다.
고의 무덤은 오래됐다는 점에서는 이 오래된 묘지 중에서도 꽤 오래된 편에 속한다. 무덤이 언제 생겼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고의 아버지가 들어갔고 할아버지도 들어갔으며 또 그 할아버지도 들어갔다고 하니 결코 새로 생긴 무덤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오래된 것에 비해서는 경치 좋은 땅을 점하고 있다. 옆에 절을 경계로 한 단 높이 쌓은 토대 위에 3평 정도 되는 평지가 있고 돌계단을 2단 올라간 곳의 끝쪽 한가운데 있는 것이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고가 동거하며 잠들어 있는 가와카미가 대대로 내려오는 무덤이다. 아주 찾기 쉬웠다. 도깨비 은행나무를 지나서 한 줄기 길을 북쪽으로 20간, 약 35m 정도 걸어가면 된다. 내게는 익숙한 곳이었기 때문에 평소와 다를 바 없이 그 길을 따라 반 정도 가다가 별 생각 없이 문득 눈을 들어 내가 가야 할 무덤 쪽을 보았다. 보니 벌써 와 있었다.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내게 등을 돌린 채 열심히 합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어라? 누구지?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멀리서 봐도 남자가 아니라는 것만은 알 수 있었다. 모습으로 봐서도 틀림없는 여자였다. 여자라면 어머님일지도 모른다. 나는 둔한 성격 때문에 여자의 복장 같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지만 어머님은 대체로 검은 공단으로 된 허리띠를 매신다. 그런데 그 여자의 허리띠는 뒤에서 볼 때 가장 사람의 눈을 끄는 여자의 등에 가득 펼쳐져 있는 허리띠는 결코 검은 것이 아니었다. 눈부실 정도로 매우 아름다운 것이었다. 젊은 여자다. 나도 모르게 입안에서 외쳤다. 그렇게 되자 나는 조금 쑥스러워졌다. 나아가야 할지 물러나야 할지 잠깐 멈춰서서 생각했다. 여자는 내가 온 줄 모르기 때문에 웅크리고 앉은 채로 가와카미가 대대로 내려오는 무덤에 열심히 참배를 올리고 있었다. 어딘지 접근하기 어려운 분위기였다. 그렇다고 해서 도망쳐야 할 만큼 나쁜 짓을 한 기억도 없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는데 여자가 벌떡 일어났다. 뒤쪽은 옆절에 죽순대밭이어서 시릴 정도로 푸르름이 우거져 있었다. 그 듣는 듯이 깊은 대나무 앞에서 벌떡 일어났다. 북쪽의 그림자가 배경을 이루어 검은 바탕에 여자의 얼굴이 한층 더 하얗게 보였다. 눈이 크고 뺨이 탱탱하고 목이 긴 여자였다. 오른손을 밑으로 늘어뜨렸는데 손가락 끝으로 손수건 끝자락을 쥐고 있었다. 눈처럼 하얀 그 손수건이 어두운 대나무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보였다. 한동안은 얼굴과 손수건의 깨끗함 외에 아무것도 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내가 이 나이가 되도록 봐온 여자들은 헤아릴 수도 없이 많았다. 거리, 전차 안, 공원 안, 음악회, 극장, 앤리치, 특정 신불과 연이 있는 날, 그날 참배하면 특별한 공덕이 있다고 한다. 역주. 아주 많이 봤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만큼 놀란 적도 없었다. 이번만큼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적도 없었다. 나는 고도 있고 무덤을 찾아왔다는 사실조차 있고 쑥스럽다는 생각도 있고 하얀 얼굴과 하얀 손수건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금까지 뒤에 사람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여자도 돌아가기 위해 발걸음을 때리는 순간 멍하니 서 있는 내 모습이 눈에 들어왔는지 돌계단 위에 잠깐 멈춰섰다. 밑에서부터 올려다보는 나의 시선과 위에서부터 내려다보는 여자의 시선이 오간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부딪혔을 때 여자는 바로 고개를 숙였다. 그러자 새하얀 뺨에
뒤쪽에서부터 붉은 물감을 풀어 흘려보낸 것처럼 짙은 색이 점점 번지기 시작했다. 그것이 순식간에 얼굴 전체로 번져서 귀 밑까지 새빨갛게 보였다. 참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도깨비 은행나무 쪽으로 되돌아가자. 아니, 그러면 오히려 살금살금 비쫓아온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넋을 놓고 멍하니 바라보고 있으면 그건 더욱 실례다. 사지에서 목숨을 구한다는 병서의 말도 있다고 하니 기세 좋게 전진할 수밖에 없다. 무덤에 성묘를 하러 온 것이니 특별히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망설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심하고 예의 지팡이를 고쳐 잡은 뒤 성큼성큼 여자 쪽으로 걷기 시작했다. 그러자 여자도 고개를 숙인 채 걸음을 옮겨 돌계단 밑으로 도망치듯 내 소매 곁을 스쳐 지났다. 헬리오트로프 냄새 같은 향기가 코를 찔렀다. 냄새가 높았기 때문에 맑은 가을 햇볕을 받은 아와세 바오리의 등으로 베어들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여자가 지나간 뒤로 간신히 안심하고 그제야 제정신이 든 것처럼 침착함을 되찾을 수 있었기에 그런데 누굴까 하며 뒤를 돌아보았다. 그러자 불행하게도 다시 눈과 눈이 마주쳤다. 이번에는 내가 돌계단 위에 서서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여자는 도깨비 은행나무 밑에서 앞으로 나가려던 몸을 비스듬히 돌려서 이쪽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은행나무 잎은 바람이 없는데도 여전히 팔랑팔랑 여자의 머리카락 위, 소매 위, 허리띠 위로 춤추듯 떨어지고 있었다. 시간은 1시나 1시 반쯤 되었을 것이다. 작년 겨울 고가 커다란 바람 속에서 깃발을 들고 삼병호에서 뛰쳐나온 바로 그 시간이었다. 하늘은 잘 갈아놓은 갈을 걸어놓은 것처럼 맑았다. 가을 하늘이 겨울로 바뀌려는 때처럼 높이 보이는 적도 없다. 우스모노, 얇게 짠 직물, 얇아서 반대편이 들여다보이는 천, 역주. 같은 구름이 아련하게 날아가는 모습도 눈 안으로는 들어오지 않는다. 날개가 있어서 날아오를 수만 있다면 어디까지고 날아오를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날아올라도 다 오르지 못하는 것이 이 하늘이다. 무한이라는 느낌은 이런 하늘을 바라볼 때 가장 잘 느껴진다. 그 무한히 멀고 무한히 아득하고 무한히 조용한 하늘을 도깨비 은행나무가 한마디 양해도 없이 갈라 황금빛 구름을 배치해 놓았다. 그 옆으로는 자코인의 기와지붕이 역시 그 창공의 일부를 옆으로 가린 뒤 몇만 장이 겹쳐졌는지도 모를 시커먼 비늘처럼 햇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오래된 하늘, 오래된 은행나무, 오래된 사찰과 오래된 분묘가 적막하게 존재하고 있는 속에 아름답고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굉장한 대조였다. 대나무 숲을 뒤에 업고 일어선 순간에는 그저 하얀 얼굴과 하얀 손수건밖에 눈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늘씬하게 차려입은 옷의 빛깔과 그 옷을 한가운데서 둥그렇게 자른 허리띠의 빛깔이 한층 더 눈에 띄었다. 줄무늬 옷 같은 것. 나처럼 풍류를 모르는 사내에게는 안타깝게도 묘사할 재주가 없지만 빛깔만은 참으로 화사했다. 이렇게 적막한 경내에는 단 1분도 있어서는 안 될 성질의 것이었다. 거기에 있다면 어디선가 길을 잃어 잘못 들어온 것임에 틀림없다. 미스코시, 도쿄의 백화점, 역주. 진열장에 단편을 떼어내 라쿠시샤, 교토시 우쿄구 사가에 있는 무카이 교라이의 별택, 역주. 의 빨랫줄에 걸어놓은 꼴이다.
대조의 극치란 이것을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여자는 도깨비 은행나무 밑에서 비스듬히 몸을 돌려 내가 성묘하는 무덤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고 갈 생각이었던 듯한데 마침 나도 여자를 이상히 여겨 뒤돌아봤기 때문에 포기하고 본당 쪽으로 꺾어져 들어갔다. 은행잎이 팔랑팔랑 떨어져 검은 땅을 덮어버렸다. 나는 여자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묘한 대조라고 생각했다. 예전에 스미오시, 오사카 남부의 구, 역주, 의 사원에서 게이샤를 본 적이 있었다. 그때는 소나기 속에 시마다, 일본 전통의 머리 형태 중 하나, 주로 미혼 여성이나 혼례식 때 틀어올렸다. 역주. 를 하고 서 있는 모습이 평소보다 더 아름답게 내 눈에 비쳤다. 하코네, 가나가와현 남서부, 역주, 의 오오지고쿠, 하코네야마 중앙 분화구 언덕, 가미야마 북부 중턱에 있는 유기분공 군이 있는 계곡, 역주, 에서 16 정도의 서양인을 만난 적이 있었다. 그때는 열길이나 끓어오르는 수증기의 무시무시한 광경이 한동안은 부드러워지는 듯해서 안도의 마음을 내 머리에 심어주었다. 모든 대조란 대체로 이 두 가지의 결과 외에는 무엇도 낳지 않는 법이다. 종전의 날카로운 느낌을 갈아서 둔하게 하거나 새로이 시계에 나타나는 사물을 평소보다 더 명료하게 뇌리에 각인시키거나 이것이 보통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대조다. 그런데 지금 본 것은 그런 느낌을 털끝만큼도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상제의 대조도 아니었고 상승의 대조도 아니었다. 오래되고 쓸쓸하고 소극적인 마음 상태가 줄어든 풍경은 더욱 아니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아름다운 옷을 입은 여자의 자태가 음악회나 야외 파티에서 만났을 때보다 한층 더 눈에 띄게 보인 것도 아니었다. 내가 자코인의 문 안으로 들어서서 느낀 감정은 세상의 나이가 역행해서 부모님이 태어나기 이전으로 거슬러 간 것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오래되고 적막하고 슬픔이 많고 잡을 수 있을 만큼 확실한 흔적도 없을 정도로 옅고 소극적인 정서였다. 그 정서는 숲을 배경으로 벌떡 일어선 여자에게 내 시선이 쏟아진 순간에 털끝만큼도 모순된 느낌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낙엽 속에서 뒤돌아본 모습을 바라본 순간에는 오히려 한층 더 깊이를 더해갔다. 고찰과 벗겨진 현판, 도깨비 은행나무와 움직이지 않는 소나무, 어지럽게 늘어서 있는 돌탑, 죽은 사람의 이름을 새겨놓은 죽은 돌탑과 꽃과 같은 가인이 융화해서 하나의 기운이 되어 흘러 원숙하고 거침없는 하나의 감동을 내 신경에 전달해 주었다. 이렇게 억지스러운 말을 들은 독자들은 틀림없이 인정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글쟁이의 허언이라고 비웃을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실은 거짓이라 할지라도 사실이다. 글쟁이든 글쟁이가 아니든 쓴 것은 쓴 그대로 무엇 하나 더한 부분 없이 쓴 것이다. 만약 글쟁이가 좋지 않은 것이라면 미리 말해두겠다. 나는 글쟁이가 아니다. 니시카타 마치에 살고 있는 학자다. 만약 의심스럽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학자적으로 설명해 보기로 하겠다. 독자들은 세익스피어의 비극 맥베스를 알고 계실 것이다. 맥베스 부부가 공모하여 죽은 덩컨을 침실 속에서 죽인다. 죽이자마자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는 자가 있었다. 그러자 문지기가 두드린다 두드려라고 말하며 나와서는 술 취한 사람처럼 의미를 알 수 없는 말을 횡설수설 혀꼬인 소리로 늘어놓는다. 이것이 대조다. 대조도 그냥 평범한 대조가 아니다. 사람을 죽이는 옆자리에서 도도이스, 소각의 하나,
가사를 즉석에서 만들어 부른다. 대부분은 남녀 간의 정을 7775조로 엮어 샤미센 반주에 맞춰 부른다. 역주. 늘 부르는 것만큼의 대조다. 그런데 알 수 없는 것은 그 해악을 삽입했다고 해서 지금까지의 슬픈 광경이 조금이나마 풀어져 여기에 이르러서 한층 더 편안해졌다는 느낌도 없고, 또 해악이 사건의 과정에 평소보다 한층 더 이상함을 부여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효과도 없는 게 아니라 아주 크다. 극 전체를 통해서 느껴지는 스산함, 두려움은 이 일단의 해악 때문에 그 정도를 더해가는 것이다. 좀 더 확대해서 말해보자면 이 경우에 있어서는 해악이 공포인 것이다. 두려움인 것이다. 무서움에 소름이 돋게 하는 요소가 된다. 그 이유를 설명하면 이렇다. 우리의 사물에 대한 관찰점은 종래의 경험에 지배받고 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명료한 사실이다. 경험의 세력은 빈도와 혼자 있을 때 받은 감동의 양에 의해서 고저 증감한다는 사실에도 역시 이론의 여지가 없다. 비단 이불에 쌓인 채 태어나 나리의 뜻이다, 나리의 말씀이다 라며 대접받는 경험만 계속하면 사람들은 내게 머리를 숙이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라고 생각하시게 되신다. 돈으로 술을 사고, 돈으로 첩을 사고, 돈으로 저택, 친구, 벼슬까지 산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금고를 힐끔힐끔 곁눈질하며 세상이란 그런 것이라는 듯 시건방을 띈다. 한 번의 경험으로도 그렇게 될 수 있다. 하쿠야초, 니혼바시 근처의 지명, 역주. 의 대화제로 재산을 잃은 사람은 아타바시에서 시간을 알리는 사이렌만 들어도 질색을 할지 모른다. 노비의 대지진, 1891년 10월 28일 오전 6시 38분에 발생, 강도는 8, 역주. 때 기왓장 속에서 끌어낸 생불은 시각을 알리는 풋소리만 들어도 연부를 외울 것이다. 솔직한 사람이 평생에 한 번 물건을 훔치면 누구도 그를 의심하지 않으며, 농담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남자가 10년 만에 한나절 진지한 일을 한다고 해도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이다. 결국 우리의 관찰점이라는 것은 종전의 타성이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생활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우리의 타성도 임무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기질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각각 다를 것이다. 바로 그렇다. 연극을 볼 때나 소설을 읽을 때도 전편을 통해서 느껴지는 분위기가 있는데 그 분위기가 독자, 관객의 마음에 반응하면 그건 역시 일종의 타성이 된다. 만약 그 타성을 구성하는 분자가 맹렬하면 맹렬할수록 감옥에 갇힌 것처럼 움직일 수도 뽑아낼 수도 없는 경향을 띠게 될 것임에 틀림없다. 맥베스는 유망한 노파, 독한 여자, 흉악한 남자의 행위와 동작을 치밀하게 묘사한 비극이다. 처음부터 읽기 시작해서 문지기가 나오는 곳에 다다른 각각의 모든 독자들의 마음에 발생한 유일한 타성은 공포라는 한마디로 귀착될 것이다. 과거가 이미 공포인 것이다. 미래도 또한 공포일 것이라는 예상이 자연스럽게 내 속에서 생겨나 다음에 출현할 그 어떤 일도 공포와 관련지어 해석하려 시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뱃멀미를 일으킨 사람이 물에 오른 뒤까지도 대지를 움직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겁쟁이로 태어난 참새가 허수아비를 예의 할아버지라고 의심하는 것. 맥베스를 읽는 사람도 또한 공포라는 한마디 말을 언제까지나 끌어안고 있으면서 공포라는 말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에까지 적용시키려고 힘쓰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무슨 일이든 공포로 변하지 않을까 조마조마할 때 나타나는 문지기의 잠꼬대 같은 소리는 평범한 광언,
해악이라고는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세상에는 풍자어라는 것이 있다. 풍자어는 모두 표리양면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선생을 바보의 별호로 사용하고 대장을 필부의 별명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자면 겸손하게 사람을 대하는 것은 사람을 더욱 바보로 취급하는 대우법이며 남을 칭송하는 것은 격렬하게 남을 욕하는 것이 된다. 표면의 의미가 강하면 강할수록 이면의 함축도 더욱 깊어진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우롱하기보다는 예의를 갖춰서 사람을 야유하는 것이 더욱 심각한 것 아닌가? 이런 심리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겠다.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명제는 반대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건 과연 어떤 의미로 사용한 것일까라고 생각할 때면 앞서 말한 타성이라는 것이 나타나서 어렵지 않게 판단을 해준다. 해악의 해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해악의 뒷면에는 진지함이 배어 있다. 커다란 웃음 속에는 뜨거운 눈물이 숨겨져 있다. 잡담의 밑바닥에서부터 흐느끼는 귀곡이 들려온다. 그렇다면 공포라는 타성을 양성한 눈으로 문지기의 해악을 읽은 사람은 그 해악을 정면에서 해석했을까? 뒷면에서부터 관찰했을까? 뒷면에서부터 관찰했다면 취객의 망원 속에서 온몸의 털이 곤두설 것만 같은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다. 원래 풍자어란 정어보다도 비비꼬인 것인 만큼 정어보다도 심각하고 맹렬한 것이다. 벌레조차 싫어하는 미인의 근성을 꿰뚫어 보아 독사의 화신, 이것이 곧 천녀라고 판단한 찰나에 그 죄악은 같은 정도의 다른 죄악보다도 한층 더 무시무시한 느낌을 불러일으킨다. 바로 인간의 풍자어이기 때문이다. 한낮의 도깨비가 제대로 된 유령보다도 더 무서운 경우가 있다. 풍자어이기 때문이다. 폐허가 된 절에서 하룻밤을 보낼 때 정원 앞의 삼나무 밑에서 갓포레, 막부 말기부터 메이지 시대에 걸쳐서 유행한 소교와 춤, 역주를 추는 사람이 있다면 그 갓포레는 매우 무시무시할 것이다. 그것도 일종의 풍자어이기 때문이다. 맥베스의 문지기는 산사의 갓포레와 완전히 똑같은 것이다. 맥베스의 문지기를 이해했다면 자코인의 미인도 이해했을 것이다. 꽃 중에 꽃이라고 불리는 모란의 부귀한 빛깔조차도 시들 때에는 호사가들의 안타까움을 사기에도 부족할 만큼 덧없는 것이 된다. 미인 박명이라는 속담도 있을 정도이니 이 여자의 생명에도 그리 수월하게 보험을 들어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묘령의 아가씨들은 대부분 활기에 넘쳐난다. 앞날에 대한 희망의 빛 때문에 보기에도 활발한 마음을 갖게 되는 법이다. 뿐만 아니라 유젠, 유젠조매의 줄임말, 나렴에서 염색약이 배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풀을 바르고 문양을 염색하는 것, 역주, 이나 슈친, 생사 외에도 여러 색실을 사용하여 모양이 도드라지도록 짠 직물, 역주, 과 같이 화려한 것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리저리 둘러봐도 화사하다, 멋지다, 화창한 봄날과 같다. 그중 한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그 한 사람이 자코인의 무덤가 속에 서 있다. 낡고 음울하고 고요한 사방의 풍경 속에 서 있다. 그러자 그 사랑스러운 눈, 그 화려한 소매가 갑자기 본연의 모습을 바꿔서 숙연한 주위로 흘러들어 경내의 적막감을 한층 더 깊은 것으로 만들었다. 이 세상에서 무덤만큼 차분한 곳도 없다. 하지만 이 여자가 무덤 앞에서 몸을 일으켰을 때는 무덤보다도 더 차분했다.
은행나무의 노란 잎은 쓸쓸하다. 거기다 도깨비라고 하니 더욱 쓸쓸하다. 그런데 이 여자가 은행나무 밑에서 옆얼굴을 보이며 서 있었을 때는 은행나무의 전기가 줄기로부터 빠져나간 것이 아닐까 생각될 정도로 쓸쓸했다. 우에노, 도쿄 다이토 구 서부의 공원지구, 상점가의 총칭, 역주. 에서의 음악회가 아니면 어울리지 않을 복장을 하고 제국 호텔의 야외 파티에나 초대될 것 같은 이 여자가 왜 그렇게 주위 풍경과 조화를 이뤄 삭막한 느낌을 더해준 것일까? 이것도 풍자어이기 때문이다. 맥베스의 문지기가 무시무시한 것이라면 자코인의 이 여자도 쓸쓸한 것이 아니어서는 안 된다. 무덤을 보니 꽃통에 국화가 꽂혀 있었다. 울타리에 핀 국화의 색은 전부 하얀색뿐이었다. 이것도 틀림없이 조금 전의 여자 때문일 것이다. 집에서 꺾어온 것인지 도중에서 산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혹시 명함이라도 꽂아놓지 않았나 해서 잎의 뒷면까지 들여다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대체 누구일까?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고와 친하게 지낸 사람 중 하나였다. 집에 곧잘 자러 갔었기 때문에 친척들은 대부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손가락을 꼽아가며 이리저리 순서대로 생각을 해보아도 이런 여자는 떠오르지 않았다. 고는 사람을 좋아하는 성격으로 교제도 아주 넓었지만 여자친구가 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다. 물론 교제를 했다고 반드시 내게 말했을 것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고는 그런 일을 숨기는 성격이 아니었으며 만약 다른 사람에게는 숨겼다 할지라도 내게는 숨기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우스울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가와카미가의 비밀을 상속인인 고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자세하게 알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전부 고가 내게 이야기해 준 것이었다. 따라서 여자와의 관계도 만약 정말로 있었다면 특별히 내게는 말했을 것임에 틀림없었다. 알리지 않은 것을 보면 모르는 여자다. 하지만 모르는 여자가 꽃까지 들고 고의 무덤을 찾을 리가 없다. 정말 이상하다. 조금 이상하지만 뒤쫓아가서 이름만이라도 물어볼까? 그것도 우습다. 차라리 말없이 뒤따라가서 어디로 가는지 지켜볼까? 그건 탐정이나 하는 짓이다. 그런 천박한 짓은 하기 싫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무덤 앞에서 생각했다. 고는 작년 11월에 참호 속으로 뛰어든 뒤 오늘까지도 올라오지 않았다. 가와카미가의 대대로 내려오는 무덤을 지팡이로 두드려봐도 손으로 흔들어봐도 고는 역시 참호 속에 잠들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들고 무덤을 찾았다는 사실도 모른 채 잠들어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고는 그 여자가 누군지, 이름은 무엇인지도 물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고가 물을 필요도 없는 것을 내가 탐구할 필요는 더더욱 없을 것이다. 아니,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논법에 의하면 그 여자의 신상을 조사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된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왜? 왜라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지금 당장은 반드시 물어봐야만 한다.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면 속이 풀리지 않을 것이다. 갑자기 돌계단을 한다름에 달려 내려가 도깨비 은행나무의 낙엽을 휘날리며 자코인의 문을 나서서 우선 왼쪽을 바라보았다. 없었다. 오른쪽을 바라보았다. 오른쪽에도 보이지 않았다. 젠걸음으로 사거리까지 가서 시선이 닿는 곳, 동서남북을 둘러보았다. 역시 보이지 않았다. 결국은 놓쳐버리고 말았다. 하는 수 없다.
어머님을 뵙고 말씀드려보자. 어쩌면 어찌된 일인지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 3. 6첩짜리 응접실은 남향이었는데 잘 닦아놓은 툇마루 끝에 진다이 쓰기. 오랫동안 물이나 흙 속에 묻혀있던 삽목. 고급 공예품, 장식품의 재료로 쓰였다. 역주. 로 만든 수건을 넣어두는 장이 놓여 있었다. 처마 밑에서부터 둥그런 조주옥회. 다도에서 손 닦을 물을 임시로 담아두는 통. 역주. 를 쇠사슬로 늘어뜨린 것이 운치 있어 보였는데 그 밑에 한 무더기 속새를 심어 놓은 것이 한층 더 운치를 더해줬다. 요스메가키. 기둥 사이에 대나무를 종행으로 성기게 짜서 사각형으로 사이를 버려놓은 것. 역주. 너머에는 20-30평 정도 되는 차밭이 있었는데 그 사이로 매화나무가 서너 그루 보였다. 울타리에 묶어놓은 대나무 끝에 세탁한 하얀 버선이 뒤집어져 널려 있었으며 그 옆에는 물뿌리개가 거꾸로 씌워져 있었다. 그 아래쪽으로 국화가 모여서 피어 하얀 구슬과 같은 모습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고 예쁜데요? 라며 어머님께 말을 걸었다. 올해는 따뜻해서 늦게까지도 피어있네요. 저것도 고가 아주 좋아하던 국화로. 그래요? 흰 것을 좋아했었던가요? 희고 작은 콩 같은 것이 가장 재미있다며 직접 뿌리를 얻어다 일부러 심은 거예요. 그래요? 그런 일이 있었나요? 라고 말했지만 내심 조금 기분이 나빠졌다. 자코인의 꽃통에 꽂혀 있던 것도 바로 같은 종의 같은 색 국화였다. 어머님, 최근에 성묘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얼마 전부터 계속 감기 기운이 있어서 대여스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그만 부처님께 인사를 드릴 수 없었어요. 집에 있어도 한시도 잊을 때는 없지만 나이를 먹으면 목욕탕 가는 것조차도 큰일이거든요. 가끔은 조금씩 밖을 걷는 게 좋아요. 요즘에는 날씨도 좋으니. 신경을 써줘서 고마워요. 친척들도 걱정을 해서 이런저런 말을 해주지만 워낙 기운이 없어서. 그리고 이런 할머니를 일부러 데리고 다닐 사람도 없고요. 이렇게 되면 나는 언제나 말문이 막혀버린다. 무슨 말로 빠져나가야 하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네, 라며 조금 꼬리를 길게 뺐지만 어머님은 약간 불만인 듯 했다. 이거 실수를 했구나 싶었지만 달리 수습할 방법도 없었기에 매화나무를 이쪽 저쪽으로 옮겨다니고 있는 박새를 바라보고 있었다. 도중에서 말이 끊긴 어머니도 말을 잇지 못했다. 친척 중에 젊은 아가씨라도 있으면 이럴 때 좋을 텐데요. 라고 말하며 어눌한 나치고는 아주 그럴듯한 말을 했다고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공교롭게 그런 아가씨도 없어요. 그리고 남의 자식에게는 역시 어려워서. 아들놈이 며느리라도 얻었더라면 이럴 때 아주 마음 든든했을 텐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역시 며느리가 나왔다. 올 때마다 며느리 얘기가 나오지 않는 적이 없었다. 나이가 찬 아들에게 아내를 맡게 하고 싶다는 것은 부모의 정으로서 흔히 있는 일이지만 죽은 아들에게 며느리를 맡지 않았다고 안타까워하는 것은 조금 이치에 맞지 않는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다 그런 걸지도 모르겠다. 아직 나이를 먹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지만 일반의 상식에 비춰보면 조금 잘못된 것 같다. 물론 혼자서 쓸쓸하게 생활하는 것보다는
마음에 드는 며느리의 수발을 받아가며 사는 편이 훨씬 더 든든하다고 누구나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며느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길 바란다. 결혼한 지 반년도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출정한다. 드디어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사이엔가 전사를 해버렸다. 스물이 될까 말까 한데 평생을 시어머니와 둘이서 생활해야 한다. 그런 잔혹한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어머님의 말씀은 노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당연한 하소연이겠지만 너무 이기적인 소망이다. 나이 든 양반들은 이래서 안 된다며 마음 가득 불만으로 넘쳐났지만 생각 없이 불만을 제기했다가는 또 마음을 상하게 할 위험이 있었다. 기껏 위로하러 와서 늘 실수만 한다면 체면이 말이 아니다.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 게 가장 좋겠다고 생각하고 일부러 반대편으로 방향을 잡았다. 나는 천성적으로 솔직한 사람이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하면서 원성을 듣지 않고 살아가려면 아무래도 거짓말을 하게 된다. 정직과 사회생활이 양립하게만 된다면 거짓말은 바로 그만둘 생각이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고는 대체 왜 아내를 맞아들이지 않았나요? 그게 이리저리 알아보고 있던 중에 여순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럼 고도 아내를 맞을 생각이었군요. 그건... 이라고 말했지만 이후로는 입을 다물어 버렸다. 아무래도 뭔가 좀 이상하다. 어쩌면 자코인 사건의 단서가 숨어 있을지도 모르겠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 순간 나의 머릿속에는 고에 대한 생각도 어머님에 대한 생각도 없었다. 단지 그 이상한 여자의 정체와 고와의 관계를 알고 싶다는 생각으로만 가득했다. 그날의 나는 평소처럼 동정적인 동물이 아니었다. 아주 냉정한, 호기수라고 할 만한 것으로 둔갑해 있었다. 인간도 그날그날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변한다. 악인이 된 이튿날에는 선한 남자로 변하고 소인으로 낮을 보낸 뒤에 군자로 밤을 맞이하기도 한다. 어떤 사람의 성격은 이라며 아주 뻔하다는 듯이 떠들고 다니는 선생이 있는데 그건 영리한 바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날그날에 자신조차도 연구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방향무인한 잠꼬대를 해대며 저 혼자 희열을 느끼는 것이다. 탐정만큼 열등한 직업도 없을 것이라고 스스로도 생각하고 사람들에게도 거침없이 말해왔던 내가 진지하게 탐정과도 같은 태도로 일을 대하게 되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잠깐 말을 흐렸던 어머님이 결심한 듯한 어조로 그 일에 대해서 고가 뭔가 이야기한 적 없었나요? 며느리 말인가요? 네. 어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네. 라고 대답했지만 사실 그 물음이야말로 내가 어머님께 여쭤봐야만 했던 문제였다. 아주머니께는 무슨 말이 있었겠죠? 아니요. 희망의 끈은 그것으로 끊어져 버리고 말았다. 하는 수 없이 눈을 다시 정원 쪽으로 돌려보니 박새는 이미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고 그 하얀 국화의 빛깔만이 물기를 머금은 검은 흙에 비쳐 멋지게 보였다. 그때 문득 떠오른 것이 전에 말했던 일기였다. 어머님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그 여자에 대한 얘기가 어쩌면 적혀 있을지도 몰랐다.